아버지가 나의 작은 월세방에 오셔서 물으셨다. 얘야, 넌 어쩌다 이런 곳에서 사니? 내 명의로 된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어쩌고? 그때 갑자기 남편이 밖에서 들어왔다. 그는 내 아버지에게 소리치며 윽박질렀다. 뭐라고요? 아파트? 그 집은 이제 우리 엄마 명의입니다. 그게 불만이라면 당장 당신 딸과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가 한 일이 남편과 그의 가족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보시는 친구분들은 어느 지역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녹슨 낡은 선풍기 소리가 좁은 거실의 정적을 지배했다. 월세방 안의 공기는 답답하고 더웠다. 마치 때 묻은 벽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박민아는 방석이 다 달아빠진 나무 의자 끝에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매우 소박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단추가 몇 개 풀어진 낡은 셔츠와 색이 바래기 시작한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온화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뿜어져 나왔다. 그는 바로 미나의 친아버지 박태준 회장이었다. 박 회장은 그 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페인트가 벗겨진 벽, 몇 군데 금이 간 타일 바닥, 그리고 최소한의 가구들을 훑었다. 그의 시선에는 혐오감이 없었다. 단지 딸에게서 숨기려 애쓰는 깊은 슬픔만이 존재했다. 그는 긴 숨을 내쉬었고 이웃집의 음식 냄새와 길거리의 먼지 냄새가 열린 환풍구를 통해 들어왔다. 그는 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미나는 야위어 보였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피로의 기색으로 덮여 있었다.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녀가 쓴 수수하지만 단정한 스카프는 두려움에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박 회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물었다. 미나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했니? 왜 내 명의로 된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가지 않는 거니? 그 질문이 허공에 맴돌았다. 미나는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아버지의 눈을 마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실망한 것은 미나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미나가 스스로를 폄하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나는 남편에게 헌신하고 싶다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는 이진우와 함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싶었다.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그것이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딸에게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갑자기 문 앞에서 오토바이가 거칠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오토바이 스탠드를 땅에 내리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뒤이어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현관문이 노크도 없이 활짝 열렸다. 이진우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다. 그는 막 퇴근한 참이었고 회사에서의 온갖 짜증을 집으로 가져온 듯했다. 진우는 낡은 소파에 서류 가방을 던졌고 먼지가 살짝 일었다. 그의 눈에 손님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박 회장의 모습이 들어왔다. 진우의 표정은 즉시 변했다. 존경심이 아닌 혐오와 분노가 떠올랐다. 그는 장인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경멸하는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진우에게 박 회장은 그저 귀찮게만 하는 쓸모없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진우는 눈앞의 노인이 실제로 누구인지 몰랐다. 그가 아는 것은 이 장인이 자신에게 돈이나 사업 자금을 준 적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진우는 거칠게 코웃음을 쳤다. 그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며 다가갔다. 그는 높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노인네가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다. 아버지가 잠시 그들의 안부를 보러 들렀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우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피곤했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손님의 존재는 그의 생각에 부담만 더할 뿐이었다. 진우는 경제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부엌의 쌀이 다 떨어졌고 손님을 대접할 여유도는 없으며 하물며 빈손으로 온 손님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 말들은 너무나 날카롭고 고통스러웠다. 미나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참았다. 아버지 앞에서 창피했다. 박 회장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조금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무표정한, 해석하기 어려운 시선으로 사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묵직한 목소리로 아까 미나에게 했던 질문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우가 듣도록 의도한 것이었다. 그는 집에 대해 물었다. 그는 미나가 더 나은 주거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 간단한 질문은 오히려 이미 타오르고 있던 진우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진우는 폭발했다. 그는 장인의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고 옆집 이웃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뭐라고요? 아파트? 그 집은 이제 우리 엄마 명의입니다. 그게 불만이라면 당장 당신 딸과 이혼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여과 없이 튀어나왔다. 진우는 우쭐해졌다. 그는 미나에 대한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몇 달 전 누진세를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거나 미나가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믿어버린 다른 터무니없는 이유들을 대며 그의 어머니인 김 여사 명의로 재산권 이전 서류에 서명하도록 미나를 조종했다. 미나는 이혼 위협에 깜짝 놀랐다. 그녀의 몸이 심하게 떨렸다. 진우가 아버지 앞에서 감히 그 신성한 말을 내뱉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미나는 진우의 팔을 잡고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진우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는 박 회장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는 미나의 가족이 가져온 가난에 질렸다고 말했다. 그는 미나와 그녀의 아버지를 기생충이라고 여겼다. 진우는 자신이 수도의 마철루 절반의 소유주 얼굴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외침 이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느리고 위험 있는 동작으로 낡은 셔츠를 정돈했다. 그의 얼굴에는 폭발적인 분노가 없었다.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진우가 알아챌 만큼 똑똑했다면 매우 차갑고 무서운 미소였다. 박 회장은 진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좋소, 방금 한 말을 기록해두지. 이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거요. 그 문장은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다. 박 회장은 그리고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딸의 머리를 애정 가득하게 쓰다듬었다. 그는 미나에게 곧 폭풍이 올 테니 강해져야 한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후에는 무지개가 뜰 것이라고. 미나는 흐느끼며 아버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진우는 그 장면을 비웃으며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이겼다고 느꼈다. 장인을 위협해서 쫓아냈다고 생각했다. 박 회장은 진우 쪽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월세방을 나섰다. 그는 질척한 좁은 골목을 따라 걸어갔다. 진우는 창문으로 장인이 버스를 타기 위해 큰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냉소적으로 웃었다. 진우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다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진우는 높은 담벼락에 가려진 큰 길 모퉁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다. 그곳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엔진은 거의 소리 없이 부드럽게 켜져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김 비서가 열린 차문 옆에 서 있었다. 김 비서는 박 회장이 다가오자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박 회장은 그 고급 차에 올라타 밖에 뜨거운 먼지 낀 거리를 남겨두었다. 시원하고 향기로운 차 안에서 박 회장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의 눈에 깃든 슬픔은 사라졌다. 방금 방해받은 비즈니스 거물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는 차 안에 보관된 양복 주머니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는 법무팀에 연락했다. 그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우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몰랐다. 한편 월세방 안에서 진우는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었다. 그는 감정을 분출한 것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오만한 외침이 자신에 관해 박은 첫 번째 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박 회장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 이 허술한 작은 궁전의 왕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미나는 울음을 숨기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수돗물을 틀었다. 마음이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진우를 사랑했지만 아버지를 향한 모욕은 너무나 깊은 상처였다. 그날 밤 하늘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자연도 카르마가 정의의 망치를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작은 월세방 안의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다. 진우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불안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 연기가 환기가 잘 안 되는 방을 가득 채워 공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미나는 이미 화장실에서 나왔고 눈은 부어 있었지만 남편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여전히 그를 섬기려 애썼다. 그녀는 진우 앞에 작은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남편의 분노를 다시 살까 두려웠다. 진우가 찻잔을 집으려 할 때 그의 눈에 테이블 끝에 놓인 물건이 들어왔다. 손목시계였다. 그 시계는 가죽 스트랩의 가장자리가 약간 벗겨진 낡아 보이는 시계 유리는 흐릿해 보였다. 그것은 아까 박 회장이 떠날 때 두고 간 그의 시계였다. 진우는 그 시계를 거칠게 집어들었다. 그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 물건을 손 안에서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그는 장인이 이 고물을 버려달라고 일부러 두고 갔다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다. 진우는 미나를 불렀다. 그는 왜 그녀의 아버지가 이 집에 쓰레기를 두고 갔냐고 물었다. 미나는 서둘러 다가와 진우의 손에 들린 아버지의 시계를 보았다. 그녀는 정중하게 그 시계를 달라고 말하며 자신이 보관했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다. 미나는 그 시계가 아버지에게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격 때문이 아니라 미나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항상 착용하던 애장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우는 주려하지 않았다. 이유 없는 짜증에 휩싸인 그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그 손목시계를 타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고통스러운 큰 충돌음이 들렸다. 시계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바늘은 떨어져 나갔으며 가죽 스트랩은 끊어졌다. 미나는 숨 막히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즉시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 시계 파편들을 주웠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진우가 어떻게 아버지의 물건에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진우는 경멸하며 웃었다. 그는 그런 낡은 시계는 특별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남은 조각들을 쓸어서 앞 쓰레기통에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진우는 자신이 방금 부순 시계가 세계적인 시계학의 걸작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것은 벼룩시장에서 산 중고 시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무브먼트를 가진 한정판 수집가용 시계였고 그 가치는 진우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수백 채와 맞먹는 것이었다. 박 회장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일부러 외관을 낡아 보이게 놔둔 것이었다. 하지만 훈련된 눈에는 그 시계가 보물이었다. 미나가 시계 조각을 다 줍기도 전에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인사도 노크도 없었다. 화려한 옷차림과 과도한 금 장신구를 한 중년 여성이 거만하게 들어왔다. 바로 진우의 어머니 김여사였다. 그녀의 얼굴은 두꺼운 화장으로 덮여 있었지만 얼굴의 증오 어린 주름을 가리지는 못했다. 그녀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월세방을 둘러보았다. 마치 동물 우리에 들어온 것 같았다. 진우는 즉시 일어서서 어머니를 맞이했다. 미나에게 보였던 험악한 얼굴은 이제 달콤하고 순종적으로 변했다. 김 여사는 바닥에 무릎 꿇고 쓰레기를 줍고 있는 미나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주빈석에 앉아 비싼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귀에 거슬리는 쨍쨍한 목소리로 김 여사는 온 목적을 알렸다.
그녀는 집 등기 부등본을 가져왔다. 이 월세방이 아니라 원래 미나의 권리가 되어야 할 고급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이었다. 미나의 저축으로 샀지만 진우의 이름으로 등기되었다가 다시 김 여사에게 명의가 이전된 그 집. 김 여사는 그 집이 이제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미나처럼 가난하고 예의 없는 가족을 둔 며느리는 질색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미나가 진우의 경력에 짐만 된다고 비난했다. 김 여사는 미나가 불운을 가져온다고 진우를 부추겼다. 주관 없는 아들인 진우는 어머니의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느꼈다. 그는 미나를 제거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김 여사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진우에게 오늘 밤 당장 미나를 이 월세방에서 쫓아내라고 시켰다. 이유는 터무니없었다. 그녀는 이 월세방도 진우의 돈으로 낸 것이니 쓸모없는 미나는 여기서 살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미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일어서서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이 월세방의 임대료는 지난달 미나의 저축 잔액으로 낸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진우의 월급은 그의 어머니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여사와 진우 앞에서는 사실이 통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미나를 계산적이고 남편에게 진심이 아니라며 비난했다. 그녀는 미나를 불효한 아내라고 불렀다. 어머니를 두려워하는 진우는 결국 그 미친 명령을 따랐다. 그는 출구를 가리키며 미나에게 떠나라고 했다. 그는 이혼 서류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5년의 결혼 생활, 모든 희생이 단지 어머니의 선동 때문에 한밤중에 쫓겨나는 것으로 보답받았다. 미나는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이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발 아래 무릎 꿇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손가방을 들었다. 그녀는 단지 몇 벌의 옷과 중요한 서류만 챙겼다. 그녀는 진우의 돈으로 산 물건은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사실 그런 물건은 거의 없었다. 미나는 꿋꿋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김 여사와 진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이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나는 어두운 밤을 뚫고 밖으로 나섰다. 아까부터 흐렸던 하늘은 마침내 폭우를 쏟아냈다. 미나는 우산 없이 걸었다. 빗물이 그녀의 몸과 옷을 적셨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감춰주었다. 그녀는 그 월세방에서 멀어져 갔다. 그동안 버텨온 지옥 같은 삶에서 멀어져 갔다. 길모퉁이에서 그녀는 외로운 버스 정류장에 멈춰섰다. 추위에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을 뒤져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번호 하나를 눌렀다. 한편 월세방 안에서 김 여사와 진우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들은 쓰레기를 버렸다고 느꼈다. 진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고 그의 눈은 미나가 다 치우지 못한 바닥의 시계 파편을 다시 보았다. 시계 뒷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작게 새겨진 일련 번호와 브랜드명이 매우 작지만 선명하게 보였다. 호기심이 진우를 자극했다. 그는 그 작은 금속판을 주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거기에 적힌 브랜드와 일련 번호를 인터넷 검색 엔진에 입력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 검색 결과가 떴다. 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이 떡 벌어졌다. 입술에 물고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휴대폰 화면에는 그가 방금 내동댕이 친 것과 똑같은 손목시계의 사진이 떠 있었다. 기사 제목은 희귀한 걸작 경매 수백억 원의 낙찰이었다. 진우는 가격의 자릿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0이 너무 많았다. 그는 피가 웃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심장이 가슴을 아프게 할 정도로 세차게 뛰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시계 부품들을 보았다. 진우는 극도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시계 조각들을 다시 맞추려 했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에서 줄줄 흘러내렸다.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본 김 여사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온 가족의 자존심을 7대에 걸쳐 살 수 있는 가치의 물건을 파괴했다. 두려움이 그의 척추를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장인이 이런 시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아까 그 남루한 노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 질문이 진우의 머리를 큰 망치처럼 내리쳤다. 밖에서는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마치 이제 막 시작된 진우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했다. 아침 햇살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월세방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창백한 진우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그를 살아있는 시체처럼 보이게 하는 검은 동그라미가 둘러져 있었다. 밤새도록 그는 집 앞 쓰레기통을 뒤지며 어젯밤 내동댕이 친 손목시계의 남은 조각들을 찾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톱니바퀴도 유리 조각도 심지어 가죽 스트랩조차도 없었다. 진우는 미칠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젯밤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누군가 몰래 가져간 것일까?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만약 그 시계가 진짜였고 장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진우는 100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비틀거리는 걸음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진우는 억지로 회사로 향했다. 할부로 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내내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경찰이 회사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거나 최근 저하된 업무 성과 때문에 해고 통지서가 이미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무실 건물에 도착하자 진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경비원을 볼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그들이 자신을 끌어낼까봐 두려웠다. 그가 좁은 자기 자리에 앉자마자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저편에서 대표이사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에게 즉시 최고층의 CEO를 만나러 오라고 명령했다. 식은땀이 진우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인생은 끝장이다라고 그는 생각했다. 떨리는 무릎으로 그는 임원 전용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가 거의 밟아본 적 없는 두꺼운 카펫이 깔린 호화로운 복도가 나타났다. 그는 땀에 젖은 손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차가운 사무실 안에서 대표이사는 큰 책상 뒤에 앉아 진우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욕설이나 해고 통지서를 받을 준비를 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변명할 말을 정리했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할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일은 진우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벌리게 만들었다. 대표이사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 그는 진우에게 축하를 건넸다. 그는 회사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 도심의 주요 지점을 이끌 야심찬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우가 운영 및 재정에 대한 전권을 가진 새로운 지점장으로 선발되었다. 진우는 얼어붙었다. 이 정보를 처리하는데 뇌가 몇 초간 멈췄다. 해고되기는커녕 승진했다. 월급은 3배로 올랐다. 게다가 법인 차량과 기타 수당까지. 어젯밤부터 진우를 옥죄던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고 취할 듯한 희열의 파도가 밀려왔다. 그는 불타는 열정으로 사장의 손을 잡았다. 마음속으로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비웃었다. 알고 보니 그는 정말 대단했다. 알고 보니 행운이 그의 편이었다. 그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진우는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즉시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분명 가짜 시계였을 것이다. 박 회장 같은 가난한 노인이 수백억 원짜리 진품을 가질 리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 일반인의 눈을 속이는 최고급 모조품이었을 것이다.
진우는 잠시 두려워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느꼈다. 그는 다시 가슴을 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전보다 더 커져서 돌아왔다. 사장실을 나오며 진우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그는 흥분해서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김 여사는 기쁨에 겨워 소리치며 자신의 훌륭한 아들을 칭찬하고 미나를 쫓아낸 결정이 복을 부르는 문을 열었다고 더욱 확신했다. 김 여사에 따르면 미나는 그동안 진우의 경력을 가로막는 불운의 존재였다. 진우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자유롭고 강력하다고 느꼈다. 그날 오후 그는 동료들에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최고의 메뉴와 가장 비싼 신선한 주스를 주문하며 자신의 새로운 직위를 거만하게 과시했다. 그 승진 며칠 후 진우는 지점 재정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다. 막대한 회사 운영 자금에 대한 접근권이 이제 그의 손끝에 있었다. 절대 만족할 줄 모르는 김 여사가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미나에게서 막 빼앗은 고급 아파트의 인테리어가 덜 현대적이라고 불평했다. 그녀는 바닥 대리석을 바꾸고 수입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사고 사교 모임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고 싶어 했다. 필요한 비용은 엄청났고 진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우의 월급을 훨씬 초과했다. 처음에 진우는 망설였지만 악마의 속삭임과 성공한 효자로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이성을 이겼다. 그는 허술해 보이는 회사 재무 시스템에서 허점을 보았다. 그는 지점 리모델링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잠시 그 돈을 빌렸다가 연말 보너스가 나오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래 생각하지 않고 진우는 허위 지출 승인서에 서명했다. 수십억 원의 돈이 순조롭게 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그 후 어머니의 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전달되었다. 진우는 그 쉬움이 매우 교묘하게 준비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방에서 박 회장은 회사의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 비서와 한수석 감사관이 서 있었다. 그들은 지아노의 계정으로 승인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붉은 알림이 화면에서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박 회장은 그것을 멈추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따뜻한 차를 조용히 마셨다. 그는 김 비서에게 쥐가 배부를 때까지 미끼를 먹게 내버려 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둬라. 그가 꿈의 궁전을 짓게 둬라. 왜냐하면 그가 더 높이 날수록 그가 떨어질 때 더 산산조각 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거래 증거는 기록되어 깔끔하게 보관되었고 언제든 터뜨릴 준비가 된 시한폭탄이 되었다. 진해누는 온갖 오만함 속에서 자신이 왕좌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부지런히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2주가 흘러 이제 김 여사와 진우가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끝났다. 그 집은 그 고급 단지의 다른 집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눈에 띄었다. 기둥은 과도한 금박으로 덮여 있었고 촌스러운 사자상이 대문을 장식했으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거실에 매달려 있었다. 큰 길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김 여사는 자신이 이제 여왕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부를 세상에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녀는 즉시 모든 지인, 단지 이웃, 심지어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오랜 친구들에게까지 집들이 초대장을 보냈다. 파티날 밤이 되었다. 집 앞마당은 손님들의 차로 가득 찼다. 비록 대부분이 김 여사가 기대했던 고급 차가 아닌 일반 차였지만 조용한 고급 단지의 분위기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게 트로트 음악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김 여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반짝이는 장식이 가득한 옷을 입고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며 턱을 치켜든 채 손님들을 맞이하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아들의 사업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진우는 어머니 옆에 서서 횡령한 돈으로 산 비싼 정장을 입고 공짜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부터 받는 가짜 칭찬을 즐기며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파티의 쉔서 속에서 택시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몇몇 손님들을 침묵하게 만든 한 여성이 내렸다. 바로 미나였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러 온 것이 아니라 진우가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집에 원본 서류와 이혼 합의서를 빨리 가져오라고 계속 문자로 괴롭혔기 때문에 온 것이었다. 미나는 소박하지만 매우 품위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름답게 떨어지는 긴 원피스를 입고 가슴을 단정하게 덮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몸에는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그녀의 평온한 아우라는 금으로 치장한 김 여사보다 훨씬 더 빛나 보였다. 미나의 등장을 본 김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즉시 전 며느리에게 큰 걸음으로 다가가 일부러 손님들이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모욕적인 말로 미나를 맞이했다. 먹을 돈이 없어서 남은 음식을 구걸하러 왔냐고 물었다. 손님들은 수군거렸다. 일부는 동정의 눈빛으로, 일부는 김 여사의 말에 선동되어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진우도 다가와 미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그녀가 가져온 서류를 요구했다. 미나는 가져온 서류철을 조용히 건넸다. 그녀는 모든 일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며 이 가족과는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미나를 바닥까지 망신시키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서류철을 빼앗고는 일부러 기름진 음식이 담긴 접시를 미나의 발 쪽으로 떨어뜨렸다. 진한 소스가 미나의 원피스 끝자락을 더럽혔다. 김 여사는 교활하게 웃으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시치미를 뗐다. 그리고 명령하는 투로 미나에게 그 더러움을 치우라고 시켰다. 그녀는 심지어 뒤쪽 부엌을 가리키며 미나 같은 가난한 여자의 자리는 이 웅장한 거실이 아니라 설거지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진우는 어머니가 미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그는 심지어 작게 웃기까지 했고 미나가 예전에 그들에게 대들었으니 교훈을 얻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미나는 긴 숨을 들이쉬며 가슴 속의 격동을 억눌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진우의 눈을 바라보며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양심의 잔재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공허함과 오만함만을 발견했다. 미나가 더 이상 굴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돌아서려 할 때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거실에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한두 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거실 등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불이 꺼졌다. 음악이 갑자기 멈췄다. 어둠이 파티를 뒤덮었다. 손님들은 공황에 빠져 시끄럽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진우는 과도한 전력 사용으로 인한 단순한 합선이라고 생각하며 하인에게 전기 차단기를 확인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길거리의 가로등과 이웃집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오직 이 집만이 빛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죽은 섬처럼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 혼란 속에서 정문 쪽에서 매우 밝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뚫었다. 한 대가 아니라 세 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줄지어 들어와 출구를 막았다. 차문이 동시에 열렸다. 경호원 복장을 한 몇몇 건장한 남자들이 내렸고 서류 가방을 든 안경 낀 남자가 뒤따랐다. 그들은 박태준 그룹의 변호사 팀이었다. 진우는 화가 나서 앞으로 달려가 감히 자기 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누구냐고 윽박질렀다. 변호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진우의 눈을 부시게 하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는 큰 소리로 문서를 낭독했다. 그는 이 집이 서 있는 땅이 박태준 그룹 소유의 건물 사용권 상태의 자산이라고 선언했다. 계약 조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서면 허가 없는 모든 형태의 리모델링이나 건물 구조 변경은 중대한 위반이며 이는 즉시 일방적으로 거주권을 취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진우는 입을 떡 벌렸다.
그는 집 등기부등본이 이미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고 반박하려 했다. 변호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김 여사가 소유한 것은 단지 건물 자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땅은 장기 임대된 회사 소유였다. 그리고 진우가 허가 없이 그것도 회사 돈을 써서 전체를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그 토지 임대 계약은 오늘 밤부로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변호사는 최후 통첩을 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경호팀이 그들의 짐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김 여사는 히스테리컬하게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공격하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아첨하던 초대 손님들은 이제법 집행관과 건장한 사람들의 등장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슬금슬금 물러나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재앙으로 변한 파티를 떠났다. 미나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카르마가 매우 빠르게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창백해진 진우를 보았다. 그의 몸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그를 덮친 현실의 공포 때문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비서가 차 한 대에서 나와 미나에게 다가갔다. 그곳 사람들의 대우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정중한 태도로 김 비서는 미나를 집으로 모시기 위해 차에 타도록 안내했다. 진우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가 예전에 온라인 택시 운전사라고 생각했던 신임받는 비서가 이제 막 쫓아낸 아내를 위해 고급 차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진우의 뇌는 멈춰버렸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집들이 파티는 추방의 밤으로 변했다. 날카로운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진우와 김 여사는 방금 판결을 받은 피고인처럼 서 있었다. 한편 미나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삼키기 시작하는 어둠을 뒤로하고 떠났다. 가정법원의 재판정 분위기는 밖에 더운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차갑고 딱딱했다. 진우는 원고석에 앉아 불안하게 다리를 계속 움직였다. 이혼을 앞두고 긴장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빨리 끝내고 자신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차지하고 싶어 안달이 났기 때문이다. 그 옆에는 김 여사가 거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맞은편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는 미나를 향한 냉소적인 시선을 떼지 않았다. 미나는 평범해 보이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젊은 변호사와 함께 있었다. 그날의 안건은 마지막 조정과 공동 재산 분할이었다. 며칠 전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난 사건으로 눈이 먼 진우는 이제 남은 것이라도 긁어모으려 했다. 그는 미나가 꽤 번화한 도매 쇼핑센터에 작은 옷감 가게와 부티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가게는 미나가 결혼 초부터 시작한 것으로 진우는 그 자금 출처를 전혀 몰랐다. 그는 그것이 미나의 저축이라고 추측했다. 지금까지 진우는 시장 사업을 하는 것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해서 그 가게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정판사가 재산 분할 합의에 대해 물었다. 거두절미하고 진우는 즉시 요구사항을 제기했다. 그는 보상으로 그 가게의 완전한 소유권을 요구했다. 그는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의 월급이 생활비로 많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의 돈은 어머니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그 생산적인 자산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느꼈다. 김 여사도 분위기를 가열시키며 미나가 그동안 빌부터 살았으니 그것이 마땅한 보상이라고 큰 소리로 속삭였다. 미나의 변호사는 정중한 어조로 끼어들려 하며 진우에게 그 요구를 재고하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가게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그의 수반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 즉 의무를 함께 넘겨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암시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진우에게 무시당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고급 아파트를 빌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게의 일일 수익만을 상상하고 있었다. 단지에서 쫓겨난 후 그는 미나의 변호사에게 소리치며 미나가 돈줄을 잃지 않도록 겁주려 한다고 비난했다. 미나는 해석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동정심이 있었지만 단호함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그 가게를 완전히 원하고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에서 미나를 풀어주는 것이 확실하냐고 조용히 물었다. 진우는 매우 확신한다고 단호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심지어 미나에게 그 자리에서 즉시 권리 이전 서류에 서명하라고 도전했다. 미나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가 준비되고 펜이 움직였다. 몇 분 만에 그 가게는 공식적으로 진우의 소유가 되었다. 재판은 곧 확정될 이혼 결정으로 끝났다. 진우와 김 여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재판정을 나섰다. 그들은 완승했다고 느꼈다. 진우는 자신이 성공적인 가게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상상했다. 편안히 앉아 입금액을 세는 모습을. 그들은 즉시 동대문 시장에 있는 가게로 가서 점검을 하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사장이 왔다고 알리기로 결정했다. 그 상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가게가 닫혀 있는 것을 보았다.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었다. 그는 당황했다. 이 시간이면 가게가 열려 있고 손님들로 붐벼야 했다. 그가 강제로 자물쇠를 열려 할 때 빨간 번호판을 단 관용차 한 대와 밴 두 대가 상가 앞에 급히 멈췄다. 세무공무원 복장을 한 몇몇 사람들과 두꺼운 서류철을 든 험상례는 남자 몇몇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아직 자물쇠를 붙잡고 있는 진우에게 다가갔다. 세무공무원 중 한 명이 그가 방금 법원에서 확정된 증서에 따라 이 가게의 새로운 주인인 진우 씨가 맞는지 물었다. 진우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공무원은 옅은 미소를 짓고는 공식적으로 봉인된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동시에 벤에서 온 남자들도 만기가 된 청구서 더미를 건넸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다. 그는 적힌 숫자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강제 징수 통지서. 그 가게는 5년 연속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게다가 목을 조르는 이자가 붙은 연체료까지. 총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진우가 숨을 돌리기도 전에 수입 원단 공급업체의 채권 추심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미나의 가게에 공급된 상품은 제3자가 보증하는 특별 위탁 판매 시스템으로 제공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보증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었고 창고에 있는 모든 상품의 대금은 오늘 당장 현금으로 완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완납될 때까지 가게 주인의 개인 자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했다. 진우는 다리가 젤리처럼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그 가게가 큰 이익을 내서가 아니라 미나가 압박 없이 사업을 배울 수 있도록 박 회장이 모든 운영 비용 부담을 뒤에서 지원하고 보증해 주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 그 보호막은 거쳤다. 진우는 뜨거운 태양 아래 서서 자신의 신장을 팔아도 훨씬 넘는 금액의 청구서를 들고 있었다. 아까까지 거만했던 김 여사는 이제 창백해져 아들의 등 뒤에 숨었다. 공무원들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그들은 상가문에 감독 중과 압류 보증이라고 쓰인 큰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좌절감에 비명을 질렀다. 그가 강제로 빼앗은 공동재산은 금이 아니라 방금 그의 손에서 터진 시한폭탄이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빚의 형태로 가게에서의 사건 이후 며칠은 진우에게 악몽처럼 지나갔다. 그의 휴대폰은 쉬지 않고 울렸다. 세무서와 공급업체의 독촉 전화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생활 수준과는 거리가 먼 곰팡내 나는 값싼 고시원에 숨어 지내야 했다. 이제 진우의 유일한 희망은 그의 직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지점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방문할 회사의 새로운 주인의 마음에 들 수 있다면 아마도 큰 보너스나 회사 대출을 받아 그의 벌어진 빚 구멍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지점은 매우 분주했다. 모든 직원들은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진우는 세탁할 틈이 없어 구겨지기 시작한 최고의 정장을 입었다.
그는 사무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긴장 때문에 계속 흐르는 식은땀 냄새를 가리기 위해 값싼 향수를 뿌렸다. 그는 미소와 아첨하는 말을 연습했다. 그는 자신의 매력과 보기 좋게 약간 조작한 재무 보고서로 자신의 경력을 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정확히 10시. 고급 차들이 줄지어 사무실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진우와 관리자들은 로비에 줄을 서서 거물급 인사의 도착을 환영했다. 주된 차의 문이 열렸다. 매우 우아한 회색 정장을 입은 노인이 내렸다. 건장한 경호원 몇 명과 법무팀이 그를 동반했다. 진우의 심장이 배섰다. 그 남자는 바로 박태준 회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그의 모습은 그가 월세방에서 쫓아냈던 남루한 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번에 박 회장은 절대적인 권력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로비 바닥을 울리는 듯 했다. 박 회장 뒤에서 정중한 비즈니스 블레이저와 매우 단정한 현대적인 스카프를 두른 젊은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가죽 서류 가방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진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가 충격에 휘둥그레졌다. 바로 미나였다. 그의 전안에는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걸었다. 턱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고 전문적이었다. 더 이상 순종적이고 조용한 미나는 없었다. 여기서 그녀는 임원이었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 여성의 아름다움과 위엄에 감탄하며 수군거렸다. 그 일행은 입을 벌리고 얼어붙은 진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환영 대열을 지나쳤다. 그들은 곧장 위층의 주 회의실로 향했다. 멍하니 있던 진우는 곧 비서에게 이끌려 회의실로 들어가야 했다. 그가 발표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차가운 회의실 안에서 박 회장은 주빈석, 보통 이전 CEO가 앉던 자리에 앉았다. 미나는 그의 오른쪽에 앉아 태블릿을 열고 진지하게 데이터를 확인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전 CEO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며 박태준 그룹이 이 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공식적으로 인수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박 회장이 유일한 소유주이자 이사회 의장이라고. 진우의 무릎에 힘이 풀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가 모욕하고 가난하고 기생충이라고 불렀던 장인이 방금 그가 일하는 곳을 사들인 재벌이었다. 발표할 차례가 진우에게 왔다. 그는 떨면서 일어섰다. 땀이 셔츠를 흠뻑 적셨다.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용서를 구하는 눈빛으로 박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박 회장은 손을 들어 진우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를 멈추게 했다. 조용하지만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박 회장은 자신은 이미 더 정확한 보고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미나가 태블릿의 버튼을 누르자 진우 뒤에 프로젝터 화면이 바뀌었다. 나타난 것은 판매 그래프가 아니라 은행 거래 증빙 서류, 지점 운영 자금에서 진우의 개인 계좌로 그리고 다시 건설업자와 가구점 계좌로 흘러간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이체 내역이었다. 모든 것이 날짜와 금액까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총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회의실은 즉시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혐오와 충격으로 진우에게 쏠렸다. 박 회장은 감정 없이 마치 사형 선고를 읽는 판사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윤리 위반이 아니라 기업 횡령 및 부패라는 형사 범죄라고 선언했다. 진우는 부인하려 애쓰며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대출이었다고 더듬거렸다. 그러나 미나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녀는 위반된 법조항들을 읽어내렸고 오늘 아침 법의학 감사가 완료되었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경비 책임자에게 눈짓을 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정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체포 영장을 들고 들어왔다. 진우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울부짖으며 박 회장에게 다가가려 했고 그를 아버님이라 부르며 과거의 인연을 들먹이며 자비를 구했다. 그러나 박 회장의 비서인 김 비서가 재빨리 진우의 길을 막고 그가 주인에게 닿지 못하도록 막았다.
박 회장은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에게 도둑질하는 아들은 없소. 그리고 불효한 사위도 없소. 경찰은 즉시 진우의 두 손을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금속 수갑이 찰컥하는 소리가 그 조용한 방에서 매우 크게 울렸다. 진우는 회의실에서 끌려나가면서 그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료들을 지나쳤다. 진우의 도움을 청하는 외침은 사무실 복도에 울려 퍼졌고 그의 경력을 영원히 끝내는 수치스러운 구경거리가 되었다. 회의실 안에서 미나는 다시 고개를 숙여 태블릿을 바라보며 마치 방금 방에서 쓰레기가 치워진 것처럼 회의를 계속했다. 진우의 체포 소식은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사무실뿐만 아니라 아직 연민을 가진 진우의 동료 중 한 명의 다급한 전화를 통해 김 여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김 여사의 반응은 양심을 가진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막 쇠창살 뒤에 갇힌 외아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히스테리컬하게 우는 대신 그 중년 여성은 하루 전에 막이 사온 좁은 월세방 한가운데서 잠시 얼어붙었다. 그녀의 뇌는 변호사를 구하거나 아들을 면회할 방법을 찾는 대신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남은 자산을 계산하며 빠르게 돌아갔다. 그녀의 이기적인 생존 본능이 완전히 통제권을 장악했다. 그녀는 진우를 폐암엔 횡령 사건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경찰이 수사를 확대한다면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대부분이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과 얼마 전에 집 리모델링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밝혀낼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는 연루될까 두려웠다. 함께 감옥에 갈까 두려웠다. 떨리지만 재빠른 손으로 김 여사는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큰 여행 가방을 꺼내 남아있는 귀중품들을 넣기 시작했다. 지난달에 산금 장신구 몇 개, 시계, 그리고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현금 다발, 진우에게서 월급날마다 뜯어낸 돈 모두를 그녀의 가죽 핸드백에 넣었다. 그녀는 진우의 옷은 한 벌도 챙기지 않았다. 그녀에게 진우는 이제 짐이었다. 그 아들은 실패했다. 끝났고 더 이상 돈벌이 수단으로서 쓸모가 없었다. 김 여사는 비뚤어진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자신이 먼저 살아야 나중에 진우를 도울 수 있다고.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문제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남은 재산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먼 친척이 있는 다른 지방으로 도망쳐 새 삶을 시작할 작정이었다. 떠나기 전 김 여사는 오랜 지인에게 연락했다. 예전에 가짜 사교계 모임에서 자주 만났던 최수진이라는 여성이었다. 수진은 뒷세계에 인맥이 많고 흔적 없이 사라지고 싶은 사람들을 자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화 통화에서 수진은 매우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꺼이 돕겠다고 했다. 수진은 오늘 오후 다른 섬으로 가는 VIP급 여객선 티켓을 약속했다. 단, 작은 조건 하나가 있었다. 수진은 김 여사에게 목적지 항구에 있는 자신의 친척에게 줄 선물 꾸러미 하나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수진은 그것이 깨지기 쉬워 일반 택배로는 보내기 어려운 비싼 한약재와 보약 꾸러미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 대가로 수진은 김 여사의 모든 여비를 부담하고 추가 용돈까지 주겠다고 했다. 돈이라면 눈이 뒤집히는 김 여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시 그 제안을 수락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행운의 여신이 자기 편이라고 느꼈다. 만남은 항구로 가는 길가의 한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수진이 와서 티켓과 갈색 테이프로 깔끔하게 포장된 꽤 무거운 손가방을 건넸다. 김 여사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받았다. 그녀의 마음은 경찰과 어쩌면 진우를 쫓고 있을 채권자들의 추격을 피해 VIP급 여객선에 편안히 앉아있는 자신을 상상하느라 너무 바빴다. 그 짧은 거래 후 김 여사는 그날 오후 매우 붐비고 혼잡한 여객 터미널로 서둘러 향했다. 항구의 분위기는 숨막혔다. 더운 공기는 비릿한 바다 냄새, 버스 배기가스, 그리고 서로 밀치는 수천 명의 땀 냄새와 뒤섞여 있었다.
김 여사는 거만하게 걸으며 큰 여행 가방으로 길을 막는 사람들을 밀쳤다. 그녀는 짐꾼들과 물건을 파는 행상인들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계속 욕을 하며 자신이 이런 하층민들 속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변장한 귀부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보석이 든 핸드백을 매우 꽉 껴안았다. 눈은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향해 의심 가득한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녀의 경계심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었다. 초라한 군중 속에서 그녀의 눈에 띄는 태도와 착용한 사치품들은 오히려 포식자들의 주의를 끌었다. 김 여사가 출발 터미널 입구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 그녀 앞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누군가 상자 더미를 떨어뜨려 길을 막았다. 김 여사는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주의는 잠시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을 욕하는 데 쏠렸다. 바로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어깨에 강한 충격을 느꼈다. 남은 재산 전부가 들어있는 가죽 핸드백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잡아당겨졌다. 김 여사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가방을 든 마른 청년이 군중을 뚫고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김 여사의 비명이 항구의 소음을 갈랐다. 그녀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날치기다. 도둑이야. 제발 내 가방, 내 재산. 그녀는 쫓아가려 했지만 큰 여행 가방과 수진에게서 받은 무거운 가방이 그녀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그녀는 더러운 아스팔트 위에 넘어졌고 무릎이 까졌지만 아픔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계속 소리치며 사람들에게 날치기를 쫓아달라고 애원했다. 항구보안 요원 몇 명과 순찰 중인 경찰이 즉시 다가왔다.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날치기를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 여사의 히스테리컬한 비명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김 여사는 경찰 앞에서 울부짖었다. 그녀는 가방 안에 금, 다이아몬드, 그리고 수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즉시 범인을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며 공식적인 신고를 위해 보안 초소로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숨을 헐떡이며 이미 헝클어진 모습으로 쪽진 머리는 기울고 옷은 길거리 먼지로 더러워진 채 김 여사는 여행 가방과 수진이 맡긴 가방을 초소로 끌고 갔다. 에어컨이 나오는 초소 안에서 경찰은 그녀의 신원과 여행 목적을 묻기 시작했다. 표준 절차가 진행되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증거로 기록하기 위해 모든 소지품을 열어보라고 김 여사에게 요청했다. 처음에 김 여사는 사생활을 이유로 거절했지만 경찰은 강경했다. 마지못해 그녀는 옷가방을 열었다. 이상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 경찰은 그녀가 바닥에 내려놓은 갈색 테이프로 감긴 손가방을 가리켰다. 경찰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었다. 김 여사는 그것이 친구가 맡긴 한약재와 보약일 뿐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너무 꼼꼼하게 포장된 꾸러미에 의심을 품은 경찰은 열어봐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 한 경찰관이 커터칼을 가져와 두꺼운 테이프층을 갈랐다. 꾸러미가 열리자 경찰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안에는 약병이나 약재 꾸러미가 아니라 투명 비닐에 포장된 하얀 가루 뭉치들과 수천 개의 형형색색 알약들이 들어있었다. 독특한 화학물질 냄새가 즉시 퍼져나갔다. 그것은 엄청난 양의 불법 약물이었다. 소유자를 종신형이나 심지어 사형에 처하게 할 만큼의 양이었다. 김 여사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그녀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다. 마치 몸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고개를 저으며 등이 벽에 부딪힐 때까지 몇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수진의 것이라고, 자기는 함정에 빠졌다고 소리치며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부인을 신경 쓰지 않았다. 물리적 증거가 그의 손에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운반했고 경찰이 그 순간 전화를 걸었을 때 갑자기 연락이 끊긴 수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다.
수지는 희생양으로 삼을 어리석은 운반책을 찾는 조직의 가명일 뿐이었고 탐욕스러운 김 여사는 완벽한 표적이었다. 그 순간 김 여사의 신부는 소매치기 피해자에서 거물급 마약 밀매 용의자로 바뀌었다. 경찰은 즉시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김 여사는 몸부림치며 진우의 이름을 부르고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미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눈물이 번진 화장과 섞여 그녀를 비참한 광대처럼 보이게 했다. 카르마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고통받는 아들을 버리고 도망칠 작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졌다. 재산은 날치기 당했고 자유는 빼앗겼으며 이제 사형의 위협에 직면했다. 차가운 신문실에서 김 여사는 자신이 만든 파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기절했다. 진우가 수갑을 찬 채 이사 회의실에서 끌려나간 지 3개월이 지났다. 진우에게는 3세기처럼 느껴지는 3개월이었다. 구치소에서의 생활은 그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지옥이었다. 진우는 닭서리범부터 조폭까지 다양한 범죄자들과 함께 비좁은 감방에 수용되었다. 더 이상 푹신한 매트리스도 시원한 에어컨도 맛있는 음식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차갑고 축축한 시멘트 바닥, 거의 청소하지 않는 화장실에서 나는 지독한 오줌 냄새, 그리고 종종 상에 있는 반찬과 함께 나오는 맛없는 배식뿐이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은 그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교도소 안에서는 권력의 위계가 매우 잔인했다. 넥타이를 매던 전직 상사라는 신분으로 들어와 초반 며칠 동안 남은 오만함을 보이던 진우는 즉시 오래된 수감자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무자비하게 짓밟혔다. 예전에 직원을 윽박지르고 미나를 욕하던 그는 이제 감방장의 심부름꾼이 되었다. 그는 문신한 조폭의 발을 마사지하고 다른 수감자들의 옷을 빨고 맨손으로 화장실을 청소해야 했다. 그가 저항하거나 거부할 때마다 감시 카메라가 닿지 않는 감방구석에서 주먹과 발길질이 그의 몸에 날아들었다. 그의 몸은 이제 깡마르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야윈 얼굴에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생긴 딱지와 피부병으로 가득했다. 매일 밤 진우는 가장 더러운 감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가 와서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순진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아마 김 여사가 밖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능한 변호사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 자신도 다른 도시의 여자 교도소에서 훨씬 더 중한 죄목으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 무지는 그를 계속 희망하게 만들었고 그 공허한 희망은 서서히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는 종종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모든 고통을 미나 탓으로 돌렸다. 그의 왜곡된 마음 속에서 미나는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모한 불효한 아내였다. 그는 아직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비참한 부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수감자들에게 교도소 식당 구역에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이것은 그들이 벽 높은 곳에 매달린 철창 안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통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진우는 식당 구석에 홀로 앉아 다른 수감자들의 눈을 피해 다시 맞지 않으려고 떨리는 손으로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전국 비즈니스 뉴스 채널이 방송되고 있었다. 보통 이 채널은 트로트나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수감자들에게는 지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뉴스를 보고 싶어하는 교도관이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갑자기 진우의 귀에 뉴스 앵커가 언급하는 매우 익숙한 이름이 들렸다. 박태준 그룹. 진우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의 눈은 잡음이 섞인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었다. 화면에는 재벌 박태준 회장의 외동딸 박미나 대규모 경영권 인수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출범이라는 큰 뉴스 제목이 쓰여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잠시 돋았다.
화면에는 마천루를 배경으로 한 웅장한 무대가 보였다. 주연단에는 그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바로 미나였다. 하지만 화면 속 미나는 그가 월세방에서 알던 미나와는 너무나 달라 보였다. 텔레비전 속 미나는 매우 우아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옷감은 비싸 보였고 재단은 완벽했다. 그녀의 얼굴은 위엄과 지성으로 빛났다. 그녀 옆에는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 박 회장과 그 출범식에 함께 참석한 몇몇 정부 장관들이 서 있었다. 카메라가 연설하는 미나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삐걱거리는 텔레비전 스피커를 통해 맑고 단호하게 들렸다. 저희는 부가신의 위탁이라고 믿습니다. 미나가 화면에서 말했다. 정직과 성실이 저희 사업의 기반입니다. 저희는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는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은 진우가 교도소에서 맞았던 어떤 물리적 타격보다도 더 세게 그를 때렸다. 그의 눈은 깜빡이지 않았고 입은 떡 벌어졌다. 씹고 있던 밥이 입에서 떨어졌다. 그의 뇌는 과거의 모든 기억을 거꾸로 돌리는 영화처럼 빠른 속도로 재생했다. 그는 예전의 미나가 얼마나 소박했는지 기억했다. 그는 미나가 빠듯한 생활에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미나가 작은 가게의 재정을 얼마나 영리하게 관리했는지 기억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그는 박 회장이 그의 월세방에 왔던 순간을 기억했다. 그 남루한 옷, 그 간단한 질문. 얘야, 넌 어쩌다 이런 곳에서 사니? 내 명의로 된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어쩌고? 알고 보니 그것은 망상에 빠진 노인의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질문이었다. 그 고급 아파트는 실제로 존재했다. 그분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연단에 서 있는 저 여성, 고위 공직자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는 저 여성,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 중 한 명으로 칭송받는 저 여성은 그가 어머니의 파티 때 부엌 바닥에서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그가 거짓된 부와 어머니의 자만심을 쫓아 이혼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진우는 심하게 떨었다. 손에 든 플라스틱 컵이 떨어져 쏟아졌다. 엄청나게 강력한 후회감이 가슴을 덮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것은 미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엄청나게 탐욕스러운 물질적 후회였다. 그는 방금 평생의 복권, 당첨권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손에 다이아몬드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유리 조각인 줄 알고 하수구에 버렸다. 그리고 그는 금이라고 생각한 돌멩이를 쫓아달렸다. 이 어리석음은 너무나 절대적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갑자기 붐비는 식당 한가운데서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저 사람 내 아내야. 내 아내라고. 쟤 내 아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다. 다른 수감자들이 돌아보며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조롱하며 웃었다. 야, 꿈 깨라. 이 자식아. 저런 천사 같은 여자가 너 같은 시궁쥐랑 어울리겠냐? 한 수감자가 비웃었다. 아니야, 맹세해. 제 미나야. 내가 제 남편이야. 저 모든 게 내 거였어. 내가 저기 있어야 했다고. 진우는 울부짖으며 텔레비전으로 달려가려 했고 마치 화면 속으로 들어가 그 자리를 되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수감자가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진우는 더러운 식당 바닥에 넘어졌다. 그의 얼굴은 흩어진 음식 찌꺼기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계속 울고 소리치며 미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소나귀에서 사라진 돈의 액수를 외쳤다. 교도관들이 와서 통제력을 잃은 진우를 끌고 갔다. 진우는 몸부림쳤고 그의 눈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이제 미나가 자신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잘생긴 젊은 남성 강지훈과 함께 취임 리본을 자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 광경은 진우의 마음에 박힌 마지막 못이 되었다. 그는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독방으로 다시 끌려갔다.
그 어둡고 조용한 감방 안에서 진우는 벽에 머리를 반복해서 대섰다. 그는 영혼의 고통을 잊기 위해 육체적 고통을 이용했다. 만약 그가 장인에게 잘했더라면 누릴 수 있었을 호화로움, 세단, 저택, 그리고 명예의 환영이 이제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며 그를 끊임없이 고문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미나도 박 회장도 경찰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가장 큰 적은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오만함의 대가를 자신이 버린 여성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교도소에서 썩어가는 산산조각 난 남은 인생으로 치러야 했다. 시간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잔인하게 돌지만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답게 흘러간다. 진우가 뒤늦은 후회와 함께 교도소에서 썩어가는 동안 김 여사의 운명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 어쩌면 다른 아이러니 속에서 더 비참했을지도 모른다. 길고 지친 법적 절차를 거친 후 김 여사는 마침내 여자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그녀는 운이 좋았거나 어쩌면 치욕 속에서 삶을 계속해야 했기에 불운했을지도 모른다. 법원은 그녀가 마약 조직의 사기에 희생된 단순 피해자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운반하는 꾸러미의 내용물을 모르는 어리석은 운반책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게다가 수진의 조직을 폭로한 그녀의 증언 덕분에 상당한 감형을 받았다. 그러나 그 자유는 더 나은 삶으로 가는 티켓이 아니었다. 김 여사는 교도소 문을 나설 때 아무도 그녀를 맞이하지 않았다. 가족도 사격의 친구도 물론 진우도 없었다. 그녀는 몇 달 전 체포될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을 입고 나섰고 이제는 낡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녀의 재산은 남김없이 사라졌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고급 아파트는 오래전에 압류되었다. 저축, 보석,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의 평판도 망가졌다. 마약 사건 전과자를 받아줄 직장은 없었다. 비록 그녀가 단순 운반책이었을지라도 김 여사는 한때 자신의 연극 무대라고 여겼던 도시에서 공식적으로 노숙자가 되었다. 김 여사의 하루하루는 이제 한 가게 처마 밑에서 다른 가게 처마 밑으로 떠돌아다니며 보냈다. 한때 고급 레스토랑 음식만 먹던 그녀의 배는 이제 쓰레기통에서 나온 상한 음식 찌꺼기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에 만족해야 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뼈저린 굶주림에 서서히 깎여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시기심은 만성질환처럼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종종 길가에 멍하니 앉아 멍한 눈으로 지나가는 고급 차들을 바라보았다. 만약 진우가 어리석지 않았다면, 만약 미나가 반항하지 않았다면 분명 자신도 저 에어컨 나오는 차 안에 편안히 앉아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그녀는 결코 자신의 탐욕을 탓하지 않았다. 어느 맑은 오후 김 여사의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물집 잡힌 발은 목적 없이 그녀를 이끌었고 마침내 도심의 한 고급 컨벤션 센터 지역에 도착했다. 예전에 그녀는 이곳에서 진우의 결혼식을 열 꿈을 꾸곤 했다. 그 건물은 오늘따라 매우 붐비고 웅장해 보였다. 입구에는 아름다운 꽃 장식이 아치를 이루고 있었고 그 향기는 길 건너까지 퍼져나갔다. 번쩍이는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매우 우아하게 차려입은 하객들을 내려주고 있었다. 김 여사는 길 건너편에 멈춰 서서 가로수 뒤에 숨었다. 그녀의 눈은 그 호화로움뿐만 아니라 건물 쪽에서 바람을 타고 오는 양념갈비와 잡채 냄새에 굶주려 있었다. 굶주림이 수치심을 이겼다. 그녀의 교활한 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렇게 호화로운 파티를 여는 주인은 분명 자비로운 부자일 거야. 아니면 적어도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음식이 남은 더러운 접시라도 훔칠 수 있겠지. 아니면 더 대담하게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거지인 척해서 구걸을 할 수도 있겠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김 여사는 길을 건넜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흙 묻은 옷을 털어내려 애썼다. 그러나 그 노력은 헛수고였다. 그녀는 여전히 노숙자처럼 보였다. 그녀가 건물 옆문으로 다가갔을 때
늠름하게 서 있는 거대한 화환을 보았다. 화환에 쓰인 글씨는 그녀의 발걸음을 즉시 멈추게 했고 마치 맑은 날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박미나 강지훈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 여사는 얼어붙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다. 그녀는 희미한 눈을 비비며 잘못 읽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금색 글씨는 선명하게 보였다. 미나, 한때 그녀가 모욕하고 짓밟고 길고양이처럼 쫓아냈던 며느리. 오늘 이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건물에서, 잡지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CEO로 자주 등장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불타는 듯한 시기심으로 답답했다. 이 파티는 자기 아들의 것이어야 했다. 미나와 나란히 서야 할 이름은 진우여야 했다. 재벌의 사돈으로서 손님을 맞이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어야 했다. 담장 뒤에서 엿보는 거지가 아니라 그 시기심은 미친 대담함으로 변했다. 김 여사는 자신에게 아직 권리가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미나를 거두어준 공로가 있는 전 시어머니라고 느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논리로 그녀는 아마 미나가 자신의 처지를 보고 동정할 것이라고, 아니면 박 회장이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입막음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향기나는 하객들 줄을 뚫고 정문으로 향했다. 물론 그녀가 로비에 도착하기도 전에 검은색 사파리 복장을 한 거구의 경비원 2명이 즉시 그녀를 막아섰다. 김 여사의 불쾌한 체취 때문에 주위의 하객들은 코를 막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멀어졌다. 죄송합니다. 부인,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비공개 행사입니다. 경비원이 단호하지만 여전히 정중하게 말하며 그녀를 그저 평범한 거지라고 생각했다. 김 여사는 분노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비켜.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신부의 시어머니야. 미나의 시어머니라고. 미나 불러와. 내 며느리 좀 만나야겠어. 그녀의 외침은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몇몇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했다. 경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경멸하며 작게 웃었다. 미나 씨는 박태준 회장님의 외동딸이고 남편은 강지훈 대표님입니다. 부인, 사칭하지 마세요. 끌려나가기 전에 가세요. 거짓말 아니야. 예전에 미나는 내 아들 아내였어. 걔 불러. 분명히 나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걔는 나한테 빚졌어. 김 여사는 계속 몸부림치며 경비원들의 단단한 팔을 뚫고 들어가려 했다. 소란은 점점 커져 접수 구역까지 들렸다. 갑자기 로비의 하객들이 갈라졌다.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건물 안에서 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매우 단정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누구든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권위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의 옆에는 충실한 비서 김 비서가 서 있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로비 계단을 내려와 소란이 일어난 곳으로 향했다. 박 회장을 보자 아까 타오르던 김 여사의 기세가 갑자기 꺾였다. 그녀는 그 얼굴을 기억했다. 한때 그녀가 월세방에서 쫓아냈던, 지금은 그녀를 방해하는 작은 벌레를 보듯 쳐다보는 노인의 얼굴. 김 여사는 떨었다. 입이 굳게 닫혔다. 박 회장은 김 여사 앞에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그는 화내지도 윽박지르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김 여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내 딸의 행복한 날에 무슨 소란이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정적 속에서 매우 선명하게 들렸다. 김 여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비참한 가짜 미소였다. 회장님, 사돈 어른. 저예요, 진우 어미예요. 저는 그저 축하 인사를 드리려고, 그리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회장님.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문장 끝에서 흐려졌다. 한 끼 밥을 위해 그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다. 박 회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옅게, 예정?
당신이 내 딸을 모욕했던 옛적 말이요? 당신이 내 딸에게 바닥에서 음식을 주워 먹으라고 시켰던 옛적 말이요? 김 여사는 창백해졌다. 그녀는 박 회장이 그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김 비서, 박 회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불렀다. 네, 회장님. 김 비서가 재빨리 대답했다. 이 손님이 굶주렸다고 하니 예전에 그분이 내 딸에게 베풀었던 기준에 맞는 음식을 주시오. 김 비서는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경비 초소 뒤로 갔다가 스티로폼 도시락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새 도시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비원이 반쯤 먹다 남긴 도시락이었다. 뼈만 남은 닭고기와 차가운 국물에 젖은 약간의 밥이 남아 있었다. 김 비서는 그 상자를 김 여사의 손에 건넸다. 자, 부인. 이것이 오늘의 당신 복입니다. 김 비서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김 여사는 손에 들린 남은 밥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수백 명의 부자들 앞에서 모욕당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고급 아파트 파티에서 미나를 대했던 것과 똑같이 대우받았다. 카르마는 단지 온 것이 아니라 그녀의 뺨을 번갈아 때렸다. 저 여자 데리고 가. 더 이상 경치를 망치게 두지 마. 박 회장이 명령하고는 등을 돌려 다시 파티장으로 들어갔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경비원들은 즉시 김 여사를 건물 구역에서 멀리 끌어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기운이 다 빠졌다. 그녀는 어두운 큰 길가까지 끌려갔다. 그곳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김 여사는 무릎을 꿇고 그 남은 밥 상자를 들고 앉았다. 그녀는 너무나 굶주려서 다른 선택이 없었다. 흐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그 남은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한 숟갈 한 숟갈이 가시를 삼키는 것 같았다. 멀리서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박수 소리와 오케스트라 음악이 들렸고 그것은 절정에 달한 미나의 행복을 알렸다. 한편 그녀 자신은 스스로 판치욕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 5년은 세상의 얼굴을 바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다. 그러나 진우에게 그 5년은 정신적 고통으로 가득 찬 시간의 터널을 통과하는 긴 여정이었다. 그날 아침 교도소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진우는 반세기 동안 갇혀있던 곳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 자유로운 공기는 그에게 상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무겁고 억압적으로 느껴졌다. 진우는 더 이상 거만하고 말쑥한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의 몸은 이제 깡마르고 등은 약간 굽었으며 아직 그리 늙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다. 그의 얼굴은 깊은 고통의 흔적이 새겨져 단단하고 거칠었다. 첫 해 교도소에서의 싸움으로 이가 몇 개 빠졌다. 그는 두 벌의 낡은 옷이 든 검은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마중 나오지 않았다. 그는 동료 수감자로부터 어머니 김 여사가 1년 전 심각한 폐질환으로 길거리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은 진우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였다. 진우는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기업 횡령 사건의 전과자라는 신분 때문에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다. 경비원으로 지원했지만 거절당했고 가게 점원으로 지원했지만 쫓겨났다. 심지어 건설 현장 인부로 지원했을 때도 시멘트를 훔칠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일쑤였다. 결국 그는 정처 없이 떠돌며 가게 처마 밑에서 자고 사람들의 동정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의 과거의 오만함은 먼지가 되어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종종 맹목적인 야망을 위해 헛되이 버렸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성인 미나의 얼굴을 떠올리며 명상에 잠겼다. 어느 날 한 도시 공원에서 폐병을 줍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 남자는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한 인력 파견 업체에서 도시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큰 집의 정원사와 수영장, 청소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건은 많지 않았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며 말이 적으면 되었다. 월급은 꽤 괜찮았고 작은 원룸을 빌리고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다. 이미 절망에 빠진 진우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마침내 신이 자신에게 약간의 자비를 베풀었다고 느꼈다. 진우는 매우 고급스러운 주택가로 안내되었다. 그가 일하게 될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높은 담장과 매우 넓은 정원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저택, 즉 궁전이었다. 진우의 임무는 수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마당을 쓸고 잔디를 깎고 매일 아침 수영장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그는 부지런히 일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으며 집사의 모든 명령에 따랐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하루 세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다. 몇 달이 지났다. 진우는 조용히 일했다. 그는 마른 잎을 쓰는 일상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항상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이 집의 호화로움을 볼 때마다 그는 한때 미나에게서 빼앗았던 집이 떠올랐다. 이 집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웅장했다. 그는 이곳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했다. 어느 맑은 오후, 진우는 뒷마당에 위치한 주 수영장 가장자리에 이끼를 닦고 있었다. 그 수영장은 맑고 푸른 물이 저녁 하늘을 비추어 매우 아름다웠다. 갑자기 그는 정원 옆 차고로 다가오는 부드러운 고급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매우 비싼 고급차 소리였다. 진우는 집사의 지시에 따라 주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비켜서려 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듣고 멈췄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테라스에 계셔요. 한 어린이가 외쳤다. 진우는 호기심에 살짝 고개를 돌렸다. 길고 검은 리무진 세단에서 늠름하고 잘생긴 남자 강지훈이 내렸다. 그는 매우 우아한 여성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 여성은 파스텔 톤의 긴 드레스와 어울리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목리와 행복으로 빛났다. 진우는 심장이 싣는 듯했다. 손에 든 빗자루가 떨어져 꽤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다. 그 여성은 바로 미나였다. 미나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성숙하고 평온하며 사랑이 가득해 보였다. 그녀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두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아이들은 즐겁게 집 테라스로 달려갔다. 웅장한 테라스에는 박 회장이 흔들의자에 앉아 손주들을 맞이하기 위해 팔을 벌리고 있었다. 미나, 진우는 무의식적으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떨렸다. 빗자루가 떨어지는 소리가 강지훈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수영장 쪽을 돌아보고는 미나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진우의 눈과 마주쳤다. 진우는 숨을 참았다. 그는 미나가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적어도 증오의 표정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그는 그 분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은 증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미나는 그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분노의 기색도 원한도 없었지만 알아보는 기색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공허했다. 마치 진우가 그저 정원에 있는 돌조각상이나 마른 나무인 것처럼, 마치 진우가 그녀의 삶의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는 것처럼. 미나는 그저 낯선 하인에게 하듯 예의상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등을 돌려 따뜻한 자신의 궁전 같은 집으로 걸어 들어갔고 수영장가에 얼어붙은 진우를 남겨두었다. 그 태도는 진우를 산산조각 냈다. 그는 미나에게 자신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미움을 받을 가치조차 없었다. 누군가를 미워하려면 그 사람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나는 이미 자신의 기억에서 진우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진우는 그저 무의미한 먼지일 뿐이었다.
진우가 더러운 뺨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얼어붙어 있을 때 박 회장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은 여전히 늠름해 보였다. 그는 진우 옆에 서서 방금 닫힌 집문을 함께 바라보았다. 일은 어떤가? 진우군. 월급은 충분한가? 박 회장이 조롱하는 기색 없이, 그러나 억누르는 힘이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박 회장의 발에 입을 맞추며 흐느끼며 울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박 회장은 발을 빼지도 그를 일으켜 세워주지도 않았다. 그는 진우가 땅에서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를 아버님이라 부르지 말게. 그 권리는 5년 전에 자네가 버렸어. 박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왜 여기서 일할 수 있는지 아나? 그 인력 파견 업체는 내 회사 소유일세. 내가 그들에게 자네를 고용하라고 시켰지. 내가 집사에게 자네를 이 정원에 배치하라고 했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젖어 있었다. 왜요?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왜 그냥 길거리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까? 박 회장은 고개를 숙여 진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죽음은 너무 쉽기 때문일세, 진우군.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가장 좋은 벌은 감옥이 아니라 후회라네. 박 회장은 큰 거실 창문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따뜻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미나, 강지훈,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실루엣이 보였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 나는 자네가 평생 여기서 일하기를 바라네. 나는 자네를 해고하지 않을 걸세. 나는 자네에게 음식과 거처를 줄 것이네. 하지만 그 대가로 매일 아침, 매일 오후 자네는 저 광경을 봐야 하네. 박 회장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는 한때 자네가 헛되이 버린 여성이 이제 자네보다 나은 남자에 의해 여왕처럼 대우받는 것을 봐야 하네. 자네의 아이가 될 수 있었을 아이들이 다른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봐야 하네. 남은 평생 동안 매 순간 그 후회를 즐기게나 그것이 자네의 지상 지옥일세. 박 회장은 등을 돌려 떠났고 진우를 공허함 속에 홀로 남겨두었다. 진우는 다시 그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나의 그렇게 자유로운 웃음을 보았다. 한때는 그의 것이었지만 그가 눈물로 침묵시켰던 웃음, 그 고통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다른 갈 곳이 없었다. 그는 이 황금 세장에 갇혀 자신의 과거의 폐허 위에 세워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영원히 지켜보는 관객이 되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 아래 그는 과거의 그림자와 결코 끝나지 않을 후회와 함께 다시 마른 잎들을 쓸었다. 그의 눈물이 땅을 적셨지만 그가 자신의 손으로 죽인 사랑을 결코 다시 피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